예, 안녕하세요. 저희 3시 15분부터 시작하기로 한 사이버 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한 트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 사회를 맡게 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이렇게 간단히 하고 저희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보 네트워크 센터라는 정보인권 단체고요. 진보넷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오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안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큐브피아 대표 권석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신용호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이제 나눌 거는 사이버 보안과 이제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시민의 눈으로 그다음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이버 보안 정책이나 구조, 체계 이런 걸 어떻게 설계하고 지금의 구조에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바꿔 나가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열린 토론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따로 발제를 준비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다른 또 패널 분들의 의견들을 쭉 서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그냥 토론 질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에서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민간은 더욱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민 사회 단체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이런 좀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사이버 보안 체제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패널 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 혹시 계시나요? 예, 사실 이 사물 인터넷 환경이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위협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 여전히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북한 어서 해킹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위협들에 대한 언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크게 제가 생각하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점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국내 사이버 보안 체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사이버 보안의 일종의 총괄 조정 책임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거든요.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이죠. 그렇죠? 정보기관이 특히 이제 공공정보통신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보안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총괄 조정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정보기관이 국내 사이버 보안의 어떤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오래전부터 문민화가 진행됐지만 가장 문민화가 좀 뒤떨어진 영역이 사이버 보안 영역이 아닐까. 사실 보안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안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아직도 되게 은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되게 무서운 얘기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런 역할들을 좀 담당해 왔고 사실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런 사이버 보안 정책이 수립이 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계 각국이 한 국가의 어떤 사이버 보안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사이버 보안 전략이라는 것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2010년을 전후해서인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도 그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지침, 그러니까 유럽연합 차원의 이제 지침도 나오고 여기서 각국의 그런 사이버 보안 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이제 큰 뭐 디도스 사고라든가 그런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종합 대책이라는 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이버 보안 전략이 있었느냐?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정책이 가지는 예를 들면 가치는 뭐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떤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전반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버 보안 전략이 나온 게 사실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뭐랄까 간단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어야 실제적인 어떤 역할을 맡는 거는 여러 정부 부처가 나눠서 맡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그 한 국가의 어떤 전략, 또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또 현재의 과제는 뭔지 이런 전략들도 업데이트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젠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이버 보안 전략이라는 것을 논의한 지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가 사실은 이제 올해 처음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체제에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주로 실제 어떤 이 네트워크나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계속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뭐 개인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이러면 뭐 나랑 동떨어진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모두 사실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핸드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집에는 이제 IoT 기기가 들어와 있고 사실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이버 보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것은 그 위협하는 주체는 되게 다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해커일 수도 있고 범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기업에 의해서 내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 혹은 사실 국가기관 정부에 의해서도 내 권리, 내 사이버 보안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사실 정부가 세우는 사이버 보안 전략이나 계획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사이버 보안 뭐랄까요,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죠. 그때 이제 그 미국 NSA의 대량 감청, 인터넷 대량 감청 사태가 났을 때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저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그런 활동가, 인권 활동가들의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교육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인권 활동가들만을 대상으로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시민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일반 시민들의 어떤 보안 교육이나 보안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뭐 그건 이제 저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좀 그러한 어떤 운동들이 한국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께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하다고 이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전략의 부재,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관점,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사이버 보안하고 사이버 안보하고 이게 약간 규범적으로는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영문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그게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이버 안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방향으로, 그게 바로 이제 국정원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버 보안이나 사이버 안보 이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도 다음 이렇게 패널 말씀해 주신 패널 분들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실 때 같이 좀 설명이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 민간에서 직접 이제 그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권석철 대표님한테 먼저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국가정보원이 그런 부분에서 맡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거는 뭐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기업체고 또 산업체로서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해킹을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보안 제품을 만들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 국가도 어느 국가도 해킹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북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했는지 북한이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정확히 국가가 정말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정보를 보면 그것이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또 다른 걸 확인을 하면 그 IP를 세탁을 하는 순간 그 IP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인데요. 블랙박스가 있기 전까지는 오프라인 상황에서야 그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CCTV를 가리는 그런 언성이 높아지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나오고 나서는 그것이 CCTV가 한 방에 해결이 됐죠. 사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한테 감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들이 전화라든가 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게 생각을 하면 나에 대한 어떤 그 내가 억울한 거나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자기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영역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국가정보원이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개인 허락 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정보가 과거 정권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볼 땐 예전에는 이제 정보를 장악하는 것이 사실 국가가 통제하는 기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끼리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역효과가 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라는 말씀에서 국가가 어디까지의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허락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오픈되어 있는 내용까지 허락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해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식의 어떤 좀 열린 형태의 접근이 된다면 그 부분들은 일반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하는 그 고민이 드는 측면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학계에 계시는 김승주 교수님께서 한번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아까 뭐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정리부터 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하는 정보 보호는 뭐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보 보호는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정보 보호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우리가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건 사이버 공간과 연동돼 있는 모든 걸 보호하려고 그럴 때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초등학생들 이제 왕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는 이거는 이제 정보 보호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컴퓨터나 컴퓨터 속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이버 공간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어떤 심리적인 대상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범죄 안에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펴서 사람의 심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 범죄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넓어진 거죠. 이게 이제 사이버 국방, 사이버 디펜스로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조직이나 뭐 이런 회사 뭐 이런 거 지킬 때는 보안팀이 있어서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 전체를 지키려고 그러면 군인이라는 한정된 조직으로 나라 전체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의 사이버 시큐리티의 전략 전술 개념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이버 디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의 대부분을 보면 사이버 보안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범주 안에 갇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보는 어떤 스콥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책의 스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이버 안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사이버 안보에 해당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보보호를 하지만 홈페이지 뭐 좀 다운되고 인터넷 뭐 한 반나절 먹통됐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뭐 국가 안보에 안위를 미쳐서 대통령이 보고받을 정도의 안건이냔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말하는 사이버 안보는 무기 체계가 해킹당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기 체계도 검수 단계에서 반드시 보안성 심사를 받아라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호하라든가 이 정도 가야 이게 사이버 안보로 되면서 뭐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일어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비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술력이 미흡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신문에 무슨 사이버 테러가 일어났네 뭐 그러면서 끽 보면 인터넷 그냥 마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과연 테러냐? 이런 건 아니죠. 실제로 해킹을 해서 비행기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간다든가 뭐 선거 결과가 뒤집힌다든가 뭐 이래야 사실은 테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용어 정의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 뭐 정확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안을 총괄하는 것은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안보실입니다. 거기가 컨트롤 타워로 명문화가 돼 있고요. 국가정보는 이제 간사기관을 하는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는 그 간사의 역할도 내놓겠다라고 했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그럼 다른 나라들도 보면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 간사를 한다든가 총괄기관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력과 정보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어떤 걸 뭐 저는 그러니까 정보기관,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정보력을 많이 가진 기관이 뭐 간사기관을 하든 어떤 걸 총괄을 하든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하는 범위가 좀 명확해질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의 NSA가 국가 공공 영역에는 총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NSA는 국가 공공 영역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호한다든가 뭐 이럴 때 이제 NSA가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을 도입하면서 보안 정책을 이렇게 영역 도메인 중심의 보안 정책들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문 같은 걸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금융, 그다음에 정부, 그러니까 공공,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정보는 정확히 정부 영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금융 영역은 뭐 금감원이나 금융이 이런 쪽에서 하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영역은 과학기술, 과기정통부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이란 공간이 그렇게 영역이 나눠지질 않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민간 영역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보입니다. 이게 딱 이렇게 선이 안 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사실은 데이터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 데이터냐 아니면 국가 기밀 데이터냐 아니면 군 안보와 관련한 데이터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고
그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관할 부처를 지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건 국가정보원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 뭐 중요 정보 같은 건 과기정통부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사실은 깔끔한 정책 어떤 입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복적인 일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가 금융기관에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제품을 정부 부처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다른 보안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민간으로 오면 또 다른 거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에 납품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밀 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에 적용되는 장비라면 추가적인 보안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군 자료를 다루는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면 추가적인 보안성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스 운영 체제 같은 경우도 그게 군에 납품될 때는 한 200여 가지의 추가 요구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서 쓰고 있는 운영 체제하고는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보기관이 또는 어떤 국가의 어떤 기술력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간사나 아니면 어떤 총괄 타워를 맡는 것은 일정 부분 전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정부 영역 또는 모든 금융 영역을 싸잡아서 무차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은 디테일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은 중복되는 어떤 업무도 없애고 또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개념 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이런 그 얘기부터,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제점, 분야별로 돼 있는 문제점을 정보의 가치별로 좀 관할하는 부서를 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 의견 들으면 딱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입법에서 이런 규정,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계에서 어느 정도 연구되고 정리된 내용들이 입법 과정에서 전혀 다른 걸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가 각 개별 부처,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특히 국정원인데요. 국정원의 권한 확대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것이 복합되면서 좀 얽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가 사이버 안보법이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가 사이버 관련한 법률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보안 업무 처리 규정을 근거로만 국정원이 모든 뭐 보안 처리나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부 안으로 입법한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에서도 사이버 안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을 보호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정보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게 사이버 안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들어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개념 규정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도 저는 저희 특히 민변에서는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관련해서 혹시 좀 분석한 거나 연구한 것까지 같이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이 이제 두 개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20대 국회에서 그 말씀하신 정부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철우 의원이 이제 내놓은 안이 있고, 둘 다 이제 사실 국정원이 아마 중심이 되고 어떤 위원회 형태에서 국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간사 역할을 하고, 그 이철우 의원 안에서는 이제 뭐 국가 사이버 안보 센터라는 걸 설치를 하겠다고 했고, 이제 정부 안에서는 이제 한 발 좀 물러서서 그런 센터는 이제 국정원에 두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국정원이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보통 이제 기본 이제 어떤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기본계획 이제 실행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제 주무부처가 그거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뭐 또 종합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국정원이 하겠다라고 사실은 이제 명문화한 상황입니다. 뭐 2016년도에 발의가 됐고 그 후에 사실은 뭐 이런 여러 사정으로 논의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아마 20대 국회에서는 그냥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21대 국회 초반에 사실은 뭔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점화될 것 같고 이제 이 논의가 이제 지금부터 이어져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성주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인 체계는 그 이미 그 뭐지 원래 매년 나오는 정보보호 백서에도 그렇고 이번에 나오는 그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에서도 결국은 전체 컨트롤 타워는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하고 그다음에 공공 민간 군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이제 공공 정부는 그 국정원, 민간은 과기정통부 그리고 군은 이제 군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고요. 그 뭐 얼뜻 이제 적절하게 분산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그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는 그 청와대가 결국 뭔가를 할 수가 있느냐 정말로 그냥 좋은 역할만 하면은 그냥 이제 뭐 국정원이든 어디든 그냥 그 정보만 받아서 그냥 이제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 뭐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해서 이게 그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게 국정원 아니 그 청와대에 어떤 큰 조직을 두기는 좀 어렵다고 하면 별도의 어떤 기관을 만들 옥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또 그거를 또 이제 국정원이 그 역할을 맡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고 그걸 이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일각에 제기된 방식이 이제 사이버 안전청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따로 두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돼서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그게 이제 옳다 나타를 이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그 거버넌스 형태에 대해서는 쫙 펼쳐놓고 이제 장단점을 논의해볼 이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해외 같은 경우에도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대체로는 그 어떤 컨트롤 타워를 두고선 이제 특히 이제 뭐 그 2010년대 초반에 테러가 많이 발생하면서 각국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굉장히 이 사이버 안보 쪽을 강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좀 그 어떤 정보 기관은 아니더라도 특정 기관에 힘을 실어줘서 그 컨트롤 타워 이제 주관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지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우리나라의 현재 법은 이제 그 국가 사이버 안전 사이버 안전 규정이라고 이제 대통령 훈령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단계이고 이게 뭐 정부 안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령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체 컨트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법률에서 규정을 해서 좀 그 전체 또 이게 또 정부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뭐 국회 사법 영역 여러 영역도 이제 그때 정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아우르는 어떤 체계는 필요하다라게 되고 법률에 올리지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정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어떤 위원회 형태로 해서 그 의사 결정을 좀 더 그 민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국회든 어떤 외부에서 이제 견제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20대 국회 계류 중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또 법적인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여러 그 발의했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대에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이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법적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이버 안보나 사이버 보안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그냥 해놓은 게 아닌가 그냥 추측이 되고요. 그 영어로는 다 사이버 시큐리티죠. 그래서 대체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어떤 국가 차원의 이제 쟁점에서는 사이버 안보라고 부르고 이제 어떤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이라고 대체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김순유 교수님 말씀처럼 그 현재 법에 이제 정보보호 이제 그런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같은데 이제 정보 보호라는 형태로 해서 좀 약간 좀 협의의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법에서 아까 이제 사이버 안전 이제 안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사이버 안전이라는 표현도 뭐 적절할 수도 이게 너무 이제 어떤 국가 안보적인 색채를 좀 줄임으로 해서 어떤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데이터 센터 이게 뭐 금융권이라든가 뭐 통신 그런 이제 뭐 병원도 포함이 되고 이제
한 몇백 개 정도의 이제 기관과 시설을 지정을 해서 그걸 이제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을 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일단은 과기정통부가 이제 주무부처는 되어 있고 국정원이 같이 참여, 두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김순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 이제 사이버 안보, 이제 안전 보안에서 이런 어떤 이제 그 단순히 일률적으로 이제 어떤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식의 현재 그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관리될 부분들을 그 법으로 이제 규율을 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차등을 두어서 이제 어떤 관리의 어떤 정도를 좀 이제 그 레벨화 시키는 방법도 이제 그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새 각국에서 이제 이 보안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 민간과 공공의 이제 정보 공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국은 신속하게 그 해킹 정보를 파악해서 차단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버 이제 2015년도에 사이버 안보법이 이제 여러 법률을 통합 이제 묶음을 이제 사이버 안보법으로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 주정부, 연방정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 개인정보 비식별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민간의 자발적인 공유를 이제 정보 공유를 이제 그 일단 원칙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뭐 일견 그 사이버 이제 안보적인 보안적인 부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분의 어떤 균형을 도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법을 계속 만들어 갈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는지 그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을 이제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완을 좀 이 아까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학술적인 의미에서 정의는 뭐 그 김승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명확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학술적인 그런 정의와 또 근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까 김순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외부적인 공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정보 보안으로 이렇게 국한을 하더라도 사실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것은 꼭 해킹에 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부자의 어떤 악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정보 보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했다, 이러면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보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보 보안이든 아니면 사이버 보안이든 어쨌든 이 공격에 의한 외부적 공격에 의한 어떤 방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이제 법 제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 하나 나오고, 사이버 보안은 되게 폭넓은 개념이죠. 아까 뭐 사이버 불링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정보 보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를 명확하게 그 선을 그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사이버 보안 사고가 안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이 꼭 테러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 이제 국가 기반 시설에 여러 가지 보안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제 그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제 안보적인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이버 안보라는, 사실 사이버 안보법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이버 안보법에는 사실 일상적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순간 중에 안보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안보라는 말을 쓸 것인지 사이버 보안이라는 말을 쓸 것인지 혹은 이제 사이버 안전이라는 말을 쓸 것인지, 현재 이제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사이버 안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법 명칭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그 법에서의 어떤 정의에 들어가도 어떤 데는 뭐 침해 사고, 어떤 데는 사이버 위협,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이 지금 현재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에는 국가정보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던 국가사이버안보법, 이제 현재 이제 국정원이 발의한 법인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국가안보실을 이제 컨트롤 타워로 두고 있고 국정원을 이제 그 밑에 이제 두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정원이 주도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느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실무적인 단위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장 찍는, 물론 이제 정치적 결정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상적인 어떤 코디네이션을 여전히 국정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제 하나 제가 좀 정정하고 싶은 거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에서 그 보안센터와 관련해서 국가사이버안보법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후퇴한 게 아니라 사실은 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논쟁이 될까봐 일부러 뺀 거다. 하지만 법에 근거 없이 여전히 그 기구는 둘 거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 법에 따르면 법에는 없지만 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념부터 그다음에 국정원의 역할, 그다음에 지금 현행 발의되어 있는 법률 내용 문제까지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민변에서는 좀 주로 이제 시민사회 단체 입장이기도 하고 법률 전문가 단체 입장이기도 한데 주로 보는 게 통제입니다. 통제. 그러니까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냐, 이거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축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논의될 수 있는데, 저희는 국가정보원이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역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기관은 비밀기관이 일단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비밀기관으로서의 정보기관의 위치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실제 국회 통제가 거의 안 됩니다. 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면 실제 국정원 관련 서류,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부처 같은 경우 예결산서 구체적인 내역들을 국회의원님들이 다 확인하고 그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정원은 일단 기밀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안보를 필요한 기밀이란 이유만으로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이나 국회에 있는 이상한 방, 그러니까 클린룸 들어가서 직접 보고만 옵니다. 보고만. 뭘 메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런 사이버 안보나 사이버 영역에서 과도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심각한,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투명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하다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그 국정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1, 2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인가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철우 위원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전 정부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은 사실 법 이전에 이미 국가정보원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어떤 그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민간 사찰, 민간 사끌이라고 민간 사찰 문제가 나오면서 더 커진 거죠, 이야기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일어났을 때 이 문제는 또 다른 민간에게는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감청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커지면서 그 기본법 자체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나라도 사실 국가기관이 많은 것들을 통제한다기보다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국가가 사이버 시큐리티 보기 때문에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그 전에도 이미 많은 국방부라든가 민간 업체들 다 불러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구성한 정보들을 공유했느냐? 사실 그동안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모집을 해서 수집을 하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표를 거의 안 합니다. 사실 해킹 사고가 나면 그 해킹 사고에 대해서 민간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각 부처마다 다 이제 배포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공된 정보만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가 어떻게 해킹을 해서 북한이 이렇게 해킹을 했다라고 민간에서 찾아가지고 올려주면 그것이 가공이 돼가지고 그냥 북한이 한 거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떤 자료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사실 그 정보가 앞으로 어떻게 쓰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논의라든가 이런 거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관들도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정보 활용도만 늘어날 뿐 많은 그 기관들 다시 말하면 민간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국가기관 또는 각 부처마다 갖고 있는 그 센터들 이런 데들에서의 정보가 좀 같이 공유가 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들로 다시 재분석이 되거나 만들어져 가지고 가공이 돼 가지고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걸로 일단 보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일어난 홍콩 문제하고 약간 유사한데요. 그 홍콩 문제도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큰 민주적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죠. 원인은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본국으로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범죄자가 아니어도 언제라도 본국에서 송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시위에 나오는 거죠. 사실 지금 그 당시 안보기본법인가요? 거기 보면 해킹 사고가 나면 어떤 정보도 국가가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해킹 사고가 나거나 어떤 상황일 때 요구를 하면 그 밑에 장이나 어떤 기관, 통신 이런 데서는 무조건 그 자료를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공된 자료에 의해서 그때 이제 만약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감청이라든가 이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민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민간 업체지만 북한의 직접 공격을 직접 저희가 추적하고 감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 코드가 나오는 것은 북한에서 나오는 코드가 굉장히 많고요. 이미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북한에 대한 어떤 사이버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가 우리가 거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란가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굉장히 이런 얘기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터부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또 그것이 또 외교적인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사이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 또는 뻔히 확인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못하고 있다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국가의 역할이 사실 많이 좀 부족합니다. 예, 이번에 목선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또 한 곳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남북한 화해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 양쪽 중에서 한쪽은 사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해서 많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보와 사이버 보안과의 차이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모아진 이 데이터, 그죠?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국가가 이런 거를 활용할 때 이 활용을 잘못하면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감시 제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정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분명히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에서 정보기관이 담당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도 가지고 있고요. 미국 NSA도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다가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프리즘 프로젝트가 폭로돼서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논란이 제기가 됐죠. 그때 NSA를 폐지시킨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NSA가 할 영역으로 묶어둘 수 있는가를 논했지 폐지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정보기관이 할 일은 있다라고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이버 안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안보다 뭐다 하려면 지킬 자산이 뭔가, 내가 뭘 지키지? 이게 일단 데피니션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이건 안보에 관한 거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정보원 법의 3조에는 직무 이렇게 해서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항을 보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 조직 관련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이게 1항이고요. 2항이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버로만 넘어오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 용어 정의가 안 생깁니다. 왜 디테일한 용어 정의가 생기질 못하냐 하면 이런 게 되려면 우리가 보통 해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데이터 중에 이거는 국가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한 대비급 정도 되고 이건 그냥 중요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자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분류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이버 안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월권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 가능하잖아.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국정원을 빼버리십시다. 정보기관을 빼버리십시다. 이렇게 그냥 얘기가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분명히 정보기관이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해 줘야 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 공유 문제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보면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 컴퓨터가 정부 시설을 공격하는 데 악용되기도 하고 정부의 컴퓨터가 민간 컴퓨터를 공격하는 데 악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덩어리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쪽만 나오면 그걸 지키는 쪽에서는 좀 넓게 해석하고 싶고 그것의 대상이 되는 쪽은 그걸 좁게 해석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위협 정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위협 정보를 공유합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의 우려가 국가정보는 정보기관이고 정보기관은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가진 정보를 민간에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데 의문을 품으세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공유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관련 해킹 관련해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블랙햇이라고 굉장히 이 해킹 분야에서는 타플레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2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정보는 저희가 얻어낸 게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를 공유받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정보가 공유되는 양이 동등한가 그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50만큼 줬으면 나도 상대방도 50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나 민간기관이라는 건 사실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한 70 줬는데 저쪽에서 한 20만큼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 영역에 공유를 하는 총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 민간 기관끼리 공유를 하는 총괄센터가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거의 대등한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 둘이 정보를 또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보 공유를 안 하니까 정보 이거 하지 말아야 돼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힘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는 논의로 이게 좀 가야 우리가 좀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앞에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뭐 제가 많이 첨언드릴 건 아니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또 이제 또 순기능에 대해 두 가지가 다 양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위원회 형태,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전체를 전담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어떤 일원으로서 이제 그것도 고유의 영역만 좀 명확하게 직무를 그 직무를 이제 명시한 다음에 그 영역에서만 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그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안보법에서도 나왔지만 그 행정부 견제하는 부분과 의회 보관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정보위원회 같은 데서 그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지만 결국 법에 이제 그 어떤 그 뭐죠 그 정보 공유의 범위와 절차를 명시한다면 그거는 뭐 이렇게 밀실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마이크를 든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오병일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자 소행이나 그 정정 이런 것도 다 고려하는 전체적인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에 관한 어떤 체계 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있어 왔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화웨이 관련해서 이게 이제 화웨이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부에 뭔가 그 백도어를 심어서 정보를 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 뭐 법상에서 결국에는 그런 행위까지 잡아낼 수 있는지 지금은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법 개정들도 좀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약간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뭐 국정원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국정원 혹은 정보기관은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손을 떼야 된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정보기관의 역할은 뭐냐? 사실 정보기관이 국정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기무사 같은 군 정보기관도 있고, 경찰도 이제 정보 역할을 하는 단위가 있고, 그래서 이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투명하게 그걸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역할이 뭐냐라는 데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사이버 보안은 되게 폭넓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유사한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영역의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사이버 전까지 포함한 공격과 수비를 포함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이버 뭐 사령부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죠? 그리고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거는 법무부나 경찰 이런 데서 담당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단순히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또 외교부가 담당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또 국가 기반 시설을 지정을 하고 그 국가 기반 시설의 보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영역의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은 별도로 이제 목록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보호 기준도 만들고 기술 표준도 만들고 감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으면은 이제 국토안보부라든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정부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죠. 근데 이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민간은 과기정통부, 공공 영역의 이 기반시설은 국정원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이제 정보기관이 맡고 있다는데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영역의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행정안전부든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실 일반 행정부처는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행정기관이 그런 일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업무를 맡고 또 그런 어떤 현재 그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도 현재 키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만일에 공공 영역에서 별도로 그 기관이 필요하다면 그런 역할들도 굳이 이제 국정원 산하의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기관에서 그런 어떤 역할들도 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국가 기밀 같은 경우는 기밀의 분류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기밀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그 분류에 따라서 각 기밀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각 행정부처
공공기관의 이제 역할이고 그 기준을 만드는 거는 또 이제 별도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인포메이션 어슈어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말 그대로 정보기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정보원의 지금 개혁도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는 국내 정보 수집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국가정보원이 해외 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전문화된다라는 전제하에 해외 정보 중엔 당연히 사이버 위협 정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을 갖고 필요한 만큼 이제 국내 어떤 각 해당 기관에 공유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국정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국정원이 개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해외 정보 기관으로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의 하나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공감을 해요. 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김승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국정원에서 한번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부처가 하거나 다른 부처가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실에서도 과기부 정풍조에서도 전부 다 부담을 가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이슈지 않았던 정보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그만큼의 기술, 그만큼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이거를 다 놔버리면 그 다음에 맡을 수 있는 부서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건데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다시 말하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근데 방어를 하는 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보를 해서 각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에 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이버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자, 문제는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사실로 밝히는 것보다는 그 사실을 숨기는 것들도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 책임 추궁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뚫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는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어떤 책임 추궁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또는 책임 추궁에 대한 문제는 해킹을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책임 추궁보다는 이거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있죠. 제가 한 예를 든다면 2011년에 일어났던 어떤 정전 사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우리가 얘기하는 가벼운 사건, 정전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좀 뭐 다운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겉에서 볼 때는 아무런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고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는 사이버로 일어난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사이버 전문가들이 던지는 의견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그걸 좀 방관하거나 좀 등한시했던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분명히 정보기관으로서 해야 되고요. 또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원하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국정원이 원하는 정보만 그 안에서 취득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정보들을 가지고 또 다른 기관들이 또 원하는 정보들로 취득하는 그런 공유센터에 대해서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들이 맡아서 투명한 공간에서 투명하게 그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면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순서가. 자, 일단은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 대표님께서 다른 부처한테 주고 싶어 하는데 실행력이 없더라. 저는 100% 동감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맡으라고 그래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타기관에 의존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국가안보실 얘기가 나왔지만 국가안보실은 분명히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고 현재 국가안보실의 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수장은 국정원에서 오신 분은 아니고요. 과기정통부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태프들도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와 있고요. 그런데 진짜 국가안보실을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싶으면 실행력을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있는데 거기 뭐 아무것도 없으면 하다못해 뭐 어떤 정보를 듣거나 뭘 할 때도 기관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면 컨트롤 타워가 될 수가 없겠죠. 거꾸로 이름은 컨트롤 타워인데 거꾸로 이제 다른 기관들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안보실 같은 컨트롤 타워에다가 예산 집행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얻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이 있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정말 컨트롤 타워로 만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힘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도 사고가 나면 다 쉬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나든가 정부에서 해킹 사고가 나면 아 자식들 또 뚫렸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하루에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135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하루 들어오는 평균 기준이 이렇거든요. 135만의 해킹 시도 건수를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자꾸 4차 산업혁명 시대 오고 모든 게 인터넷과 연결되고 뭐 이러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52%가 인터넷을 쓰고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는 402억 개가 넘어간답니다. 이게 엄청난 수거든요. 이것들을 다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얘기하는 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벤션, 그러니까 막는다 해서 얼마나 빨리 원상태로 복원하는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못 막으면 혼내야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뻔히 알고 있던 공격법인데 그걸 못 막으면 그건 나무래야 됩니다. 근데 생판 듣도 보도 못한 공격을 가지고 뚫린 거를 나무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뚫리면 그냥 나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안팀은 그걸 숨기고 싶은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그리고 보안팀은 3D 업종이 돼가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는 빨리 얼마나 복원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지.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제 저희 쪽은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원력이 얼마나 빠른가가 관심사지. 무조건 막는다.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정보 공유도 사실은 빨리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도 사실은 막는다 해서 복원 개념으로 바뀌어야 이런 우리가 우리가 뚫렸습니다. 이런 해킹이 이런 게 생겼습니다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문화가 있어야 다른 기관이 그걸 빨리 듣고 나도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칭찬을 해줘야지. 그게 안 되는 문화에서 너 왜 얘기 안 했어?라고 탓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기관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좀 명확하게 해줘서 각자 그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각자 기관에 권한을 주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건 뭐냐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았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래?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관은 사고 나면 사장이 잘리거나 사장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줬을 때 훨씬 더 명확한 어떤 업무 분장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는데 내가 많은 것들을 다 커버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려면 이 권한과 책임을 좀 같이 따져서 그런 것들을 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말씀하셨는데 잠깐 쉬어가는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신용호 입법조사관님이 지금 국가사이버안보법 발의된 거는 회기 만료로 폐기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런 전망에 근거가 있으신지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 그 법 재개정 어떤 절차가 근데 약간 도깨비 같은 여기 좀 활용이 되는 조금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도 그냥 갑작스럽게 통과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이제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거를 이제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또 엄밀히는 그 전 정부에서 이제 발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의견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사이버 아본 전략이 나온 상황이라서 현재 이게 이렇게 그 급속도로 어떤 그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공식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예. 일단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등기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이제 그 김순주 교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 소관이 이제 오병일 그 활동가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공공 쪽에 사이버 안보를 그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견 그 어떤 공공 분야에서 행안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경우에도 많은 영역이 지금 행안부 소관의 어떤 시설이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은 그 소관 부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행안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큰 컨트롤 타워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국정원이 하냐 마냐의 문제고 현재로서는 그 이제 정보통신 기반 보호부에도 국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김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엔 저도 이게 국가안보실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 됐든 어떤 조직과 그 예산을 갖추는 것이 결국엔 정부는 조직과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이제 국제 이제 그 협약 중에 그 여러 미국, 일본, 유럽 사이버 안보 조약이라고 하지만 미국, 일본 같이 여러 이제 나라들이 다 참여하는 이제 협약이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국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외교부가 결국 국제 협약에 대한 이제 주무 부처라 외교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또 과기정통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를 이제 과연 그 국가안보실에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게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과연 결정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뭔가 그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엔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그 어떤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좀 모아지는 좀 의견이 약간 다르지만 합치되는 부분은 일단 사이버 보안 전체를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 컨트롤 타워에는 집행력이나 실행력이 있는 담보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의 투명성이나 권한과 책임에 비례한 어떤 권한 분산, 그다음에 개념의 명확화 이런 거 측면들은 다 일체적으로 동의가 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사이버 안보,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전체적인 권한이 지금 수사권이 있고 기획조정권이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권한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까지 다 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이버 실제로 법률상 근거는 없지만 사이버 보안 전반을 공공 특히 영역에서는 전반을 국정원이 책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패킷 감청을 하는데 국정원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패킷 감청도 합니다. 그게 설비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피혐의자의 방에, 그러니까 사무실에 패킷 감청을 다는데 그 사무실에는 피혐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인들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국정원에 들어가 있는 패킷 감청 기계에는 다른 사람이든 그 피혐의자는 상관없이 모든 정보가 그 기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처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권한까지 포함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 개혁에 좀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 집행권도 국정원이 정보 예산을 다른 부처의 정보 예산을 국정원이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걸 총괄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부분까지 이걸 국정원에서 계속 맡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그 민변에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건 나온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행안부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버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업무는 그러니까 진짜 국가적 위기나 그다음에 남북 관계나 해외 이런 안보 정보 이외에 다른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거는 행안부에서 담당하는 게 이관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좀 논의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패널들 논의를 거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플로어에서 말씀하시는 좀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같이 저희 패널들끼리만 계속 토론을 해왔는데 플로어에 계신 분하고도 상호 같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좀그 네 분 패널리스트들이 다 같이 다섯 분 하신 말씀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정부 조직 체계 변환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업무 관련해서 이제 민간 협력 그 거버넌스를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이제 센터 설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패널리스트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도 정도부터 이제 서방 선진국에서 시작돼서 15년도쯤 되면 이제 서방의 이제 얼라이언스 동맹국가들도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캐나다, 호주, 뭐 영프, 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저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센터를 만들 때 뭐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안보 첩보 관련된 기관들에서 몇 명 파견받고 또 관련된 기관들에서 좀씩 파견받고 거기다 이제 민간인들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을 좀 반영한 그런 식의 이제 센터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가능할 것인가? 라는 좀 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더 민감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저 사이버 안보 관련된 이제 거버넌스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외교부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국정원 같은 경우도 안보에 다들 민감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보를 쉐어하는데 지극히 민감하고 또 꺼려하는 기관들인데 이들을 포함한 그리고 민간인들도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사이버 안보 얘기하면 맨날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버넌스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혹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는 이제 기관이 이제 법에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이버 안전청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안전청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행력을 갖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보실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 밑에 안전청을 두고 안전청 안에 방어라든가 이런 민간이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방어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들은 다 그 부처 쪽의 어떤 형태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부처에서 만들어진 가공된 자료 중에서 국가 기밀에 관련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수집을 해서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공유를 해가지고 그 정보들이 해킹 공격이라는 것이 뭐 이게 뭐 군은 군이 공격하고 뭐 민은 민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군을 민간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군은 접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정보에 보면 이건 군의 문제가 아니니까 군은 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화해의 문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남북한 어떤 정보라든가 수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서로 정보 공개가 많이 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해킹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거를 미국 측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밀이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외교부에서 일어났던 그 미국 대통령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통화한 내용이 어떤 유출했던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다가 또 중국의 어떤 중요한 화해의 장비까지 쓴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민감하게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정보들의 각 국마다 원하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분명한 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그 비밀 정보까지 공유될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더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각자 정보들이 수집하는 정보들은 각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에 대한 공유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예,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실은 정부의 좀 뭐랄까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실 제가 지금 요 행사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을 표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사실 이런 행사를 해오고 있지만 여러 정책 영역에서 이런 방식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많은 위원회들이 있죠. 위원회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정부가 위원들을 그냥 알아서 선임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래서 다양하게 선임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랄까 이제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을 해서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제적으로 단일한 기구는 없죠. 근데 이제 서방과 또 예를 들면 러시아, 중국 이런 쪽이 또 이제 다르긴 한데, 이제 서방 쪽에서는 이제 그 영국이 시작했던 사이버 스페이스 컨퍼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가 런던에서 시작해서 3회째인가 2010년 13년인가에 14년인가에 한국에서 열렸어요. 근데 저도 관심 있어서 참가 신청을 했는데 참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쫄라가지고 여러 번 전화를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참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아예 NGO들을 거의 몇십 명을 불렀습니다. 국제적인 NGO를 불렀고, 또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을 NGO들이 알아서 마련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어떤 이 사이버 보안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정책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이버 보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좀 이제 특히 이제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거의 민간이 많이 주도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참여라든가 기여 혹은 정책 결정, 실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책 결정에 이제 권한도 주는 그런 방식의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차원에서 도입을 한다면 하다못해 뭐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민간 협력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에
예를 들면 당연히 뭐 학계라든가 기술계도 참여를 하고 업계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또 시민사회의 어떤 또 참여도 이렇게 하는, 저는 저희가 예를 들면 업계만큼 뭐 기술적 전문성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업계나 또 일반 학계에서 그러니까 이 학계와 다른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견해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아예 공식적인 거버넌스 체계 내에 좀 포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패널 자체 토론회에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될 주제를 잘 질문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승주 교수님 의견 한번 같이 이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 상에 대해서 의견 좀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정책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사실은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민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이제 뭐 우리 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든 어디든 가면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도 이렇게 파견을 갑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와서 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서로 공유하고 빨리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국내 안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그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줄 거냐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논의를 하면 뭐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사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힘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컨트롤 타워도 우리 컨트롤 타워 다 있습니다. 실행력이나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린 자꾸 뭘 하면 체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줄 거냐를 논의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우리한테 시급하다라고 보고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국내에서 민간 협력,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력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화웨이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협력 체계 안에 그 글로벌한 걸 이렇게 좀 넣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정확히 정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Five Eyes라고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이 5나라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Five Eyes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정보 공유를 안 하죠. 화웨이 장비 같은 거 달라고 해도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정보 공유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방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면 이 Five Eyes의 역할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외국 가면 그 나라들 주변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올 초에 나온 실제 일본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전체 보고서를 보더라도 앞에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쭉 있고 뒷부분에는 우린 미국과 뭐 이렇게 아직 나라 이름을 딱 명시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와 이런 어떤 정보 공유나 이런 것 위해 노력한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 강조 이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럼 어느 나라랑 합니까? 그러면 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일단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어떤 커넥션을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민관 협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도 중요한데 그럴 때 있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확히 어디부터 컨택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컨택 포인트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일단 민간 협력 관련해서는 일단 체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힘의 밸런싱을 맞춰줄 것인가, 실제로 돌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정확히 어떤 나라를 타겟으로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명확히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떤 관리 감독 체계를 보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사이버 안보의 명확한 정의 그런 것들 통해서 책임과 권한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 조직 체계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다 동등하게 있죠. 근데 외국을 잘 보면 외국은 이렇게 삼각형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질병이 돌아요. 그럼 1차 보건소를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심각해. 그럼 2차 보건소가 나오고 더 심각한 거다 그러면 국가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나섭니다. 이게 이제 삼각형 구조죠.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정보의 중요도 뭐 이런 것들 대상이 정해지면 그것들이 얼마나 국가 안보에 중요한지가 정해지고 이렇게 삼각형 체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할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는 1차 보건소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거기서 다 하고 거길 이제 넘어가서 좀 중대질병이 되면 2차 기관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동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질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1차 보건소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증이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아니 그 안에 이게 물론 어떤 데이터는 국가 기밀 데이터고 이거에 국가 기밀에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해킹 공격들 이런 게 식별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이게 민간을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국가 기밀로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사이버 공격은 명확하게 이게 대테러냐 아니냐로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항상 정부 부처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애매모호해서 염영역을 침범하는 걸 가급적 이렇게 최소화시켜야 그게 이제 힘의 균형이 맞는 어떤 인터넷 가버넌스 체계가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조직 체계도 그런 전체적인 대응 체계를 우리나라 보건소 같은 어떤 그런 구조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승 교수님 말씀처럼 힘의 균형에 대해서도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힘의 균형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뭐 군의 어떤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자문위원으로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댓글 사건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좀 찾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을 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건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누가 주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죠. 우리는 국가가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있죠. 그 대표가 어떤 뭘 하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못 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 그 돈을 갖고 있거나 대주주의 힘이 셉니다. 근데 국가 쪽으로 제가 와보겠습니다. 와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터지는데 국가정보원이 껴있는 사건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국가정보원은 정보활동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활동비를 가지고 각 부처에 예산의 일부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정보원하고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갖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갑과 을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물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예, 그 예산을 못 따면 기관으로서의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봤었어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라는 건 이번에 뭐 검찰, 경찰, 수사 조정권처럼 갖고 있는 걸 놓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힘의 균형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체제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도 쓰지 못하고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힘의 균형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힘의 균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산적인 거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 스스로 그 기획예산처한테 예산을 받고 다른 곳에서는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또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이버 상무도 마찬가지고 정보사도 마찬가지고 각 부처에 대한 예산은 국가정보원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독립성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유지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거를 의원이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이 되게 심각한 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예. 힘의 균형 그다음에 글로벌까지 연계까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의 뭐 예산 현실에서 힘에 나타나는 그 원인의 예산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거의 다 됐고요. 오늘 혹시 그 마지막으로 뭐 질문은 뭐 꼭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저희 주제가 그 사이버 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관련한 거잖아요. 저희 논의의 좀 시작이 이러한 좀 논의의 시작이 아까 우리 신용호 입법조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사이버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때 좀 기초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입법조사관님부터 마지막 마무리하는 발언 한 번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서면으로 이제 글로 얘기를 이제 보통 접하다가 이렇게 생생하게 같이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 또 패널분들 그 플로어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뭐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고 쟁점이 뭔지 이제 앞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 두 가지 가치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정보 보호 그리고 사실은 이제 CPS라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와 물리 공간이 이제 결합되는 이 공간에서 이제 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이 또 강화되는 한편에 또 이게 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그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는 더 이제 일반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심각해지니까 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면에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정책과 먼저 법적인 기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어느 한편에 좀 치우쳐지지 않게 균형 있는 이제 입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재미있는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렸고요. 저는 아무튼 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뭐 논문을 쓰거나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definition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흔들리면 나머지가 전부 다 흔들리거든요. 외국에서는 우리가 뭐 SCI 논문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은 학계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논문을 정말 많이 씁니다. 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인포메이션 어슈런스가 뭔지 그러면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헌과 모든 법 자료, 뭐 기술 문서를 다 분석해서 용어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어 정의가 튼튼하니까 나머지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어 정의에 별로 공을 안 들입니다. 대충 외국 거 있는 자료 갖다가 대충 이렇게 해석해 갖고 짧게 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 정의가 흔들리니까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프로그램 짜고 수식 있는 것만 논문이 아니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도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큰 기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의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도 무슨 어떤 연구 예산 같은 거 배정할 때 그런 어떤 용어 정의를 열심히 연구해서 데파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좀 저도 어떻게 많이 했는데 국가도 양보하고 민간도 양보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 정보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것이 또 잘 사용할 수 있다는 형태로 된다면 인터넷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버넌스 자체가 민주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양보하려고 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국가 정책에 사실 참여하고도 싶고 또 자기가 참여를 하면 일정의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책임도 지고 좀 더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요. 미국에서는 90년대인가요? 뭐 암호 전쟁 뭐 이런 게 있을 때 국가가 일종의 이제 암호에 뭐 백도어를 설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범죄 수사라든가 정보 수집 목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시민사회단체만 반대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 학계 여기서도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사이버 보안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도 사실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이런 토론 자체가 사실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커뮤니티 내에서만 좀 토론이 이루어져 왔지 않나. 그래서 오늘 사실 발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오늘은 이제 오늘도 이제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발제가 없어서 근데 시간은 이렇게 1시간 넘고 막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이게 사회를 보나 그랬는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네요. 예, 시간이 너무 짧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 현업에 계신 분, 학계에 계신 분, 그다음에 입법부에 계신 분들 얘기를 구체적인 경험들과 지식을 좀 전해 들으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실제로 앞으로 계속 이제 더 심화시키고 확산시켜 가면서 우리 사이버 보안 21세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민주적인 어떤 건포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 시민분들하고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 전문가분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를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사이버 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